시그니엘 서울의 100층 그랜드 볼룸은 지상과는 분리된 천상 세계처럼 반짝였다. 수천 송이의 작약과 백합이 뿜어내는 농밀한 향기가 수정 샹들리에의 빛과 뒤섞여 하객들의 콧속을 간지럽혔다. 대한민국을 움직인다는 정재계 인사들이 최고급 실크와 울로 몸을 감싼 채 태양그룹의 위세에 걸맞은 축하의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의 정점을 과시하고 있었다. 현악 사중주의 부드러운 선율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과 어우러졌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그림의 한 폭 같았다. 강민혁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그의 신부 오유라 미디어 재벌가의 막내딸을 맞이하는 세기의 결혼식이었다. 두 가문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 간의 동맹을 의미했다. 주례사에 공허하지만 장엄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신랑 강민혁 군은 신부 오유라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아끼며 강민혁은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다. 그는 훈련된 상속자처럼 정확하게 계산된 행복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오유라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태양그룹의 안주인이 되는 순간 그녀는 대한민국 사교계의 정점에 서게 될 터였다. 그녀는 민혁의 손을 잡으며 그의 굳은 표정을 애써 무시했다. 이 순간 그 무엇도 그녀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다고 믿었다.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례사의 질문이 끝나고 민혁이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장엄한 음악도 하객들의 숨죽인 속삭임도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던 완벽한 분위기도 거대한 참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산산조각 났다. 음악이 멎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초대받지 않은 3명의 방문객이 서 있었다. 정적은 칼로 벨듯 날카로웠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웨딩드레스의 흰색이나 하객들의 화려한 파스텔 통화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날카로운 실루엣의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단상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양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다. 아이들은 최고급 예복 대신 평범하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 압도적인 장소와 수백 개의 시선에 약간 주눅이 든 듯했지만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채 불안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태양그룹의 총수 박은희 회장의 얼굴에서 우아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처음에는 불청객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여자가 천천히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버진 로드를 걸어오자 박 회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 얼굴을 알고 있었다. 절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얼굴이었다. 저 여자 하객석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오유라의 얼굴이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민혁 씨, 저 여자 누구야? 하지만 강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여자가 아니라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여자 한지수는 단상 몇 미터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등장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에 불협 화음을 던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예 지휘봉을 빼앗고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민혁을 지나 그의 옆에 선 오유라를 훑고 마침내 가장 높은 상석에 앉은 박은희 회장에게 멎었다. 5년 만이네요.
어머님. 한지수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홀 전체에 명확하게 울렸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장내가 술렁였다. 오유라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박은희 회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경호원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지 못해. 저 미친 여자가 내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러 왔어. 그녀의 비명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하객들은 이제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눈으로 이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지수에게 접근하려 할 때 지수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지갑처럼 보이는 작은 가죽 케이스였다. 그녀는 그것을 펼쳐 보였다. 경호원들이 우뚝 멈춰 섰다. 그곳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금빛 휘장과 함께 검사 한지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저는 오늘 강민혁 씨의 전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박은희 회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검사 한지수입니다. 박은희 회장님. 검사라는 단어가 샹들리에의 빛처럼 날카롭게 하객들의 귀에 꽂혔다. 방금 전까지 재벌 가문의 치정극을 예상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박은희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5년 전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내쫓았던 법대생에 불과했던 며느리였다.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숨긴 채 비참하게 사라졌던 그 아이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검사가 되어 자신의 아들 결혼식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계엄사, 검사라고. 강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서 비틀거리며 한 걸음 내려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두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접근에 겁을 먹고 지수의 다리 뒤로 반쯤 숨었다. 특히 남자아이는 강민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했다. 똑같은 눈매,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마에 심지어 귓불의 모양까지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강씨 가문의 흔적이었다. 박은희 회장은 자신의 핏줄을 알아보고 숨을 헐떡였다. 5년 전 그녀는 지수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를 무시했었다. 아니, 무시하고 싶었다. 오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민혁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검사든 뭐든 저 애들은 누구냐고.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이 눈물과 분노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의 팔을 잡고 흔들었지만 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지수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경직된 민혁을 바라보았다. 인사해야지, 강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등을 부드럽게 밀며 앞으로 내보냈다. 서준아, 서연아, 인사드려. 아이들은 망설이며 고개를 꾸벅 숙였다.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소개를 이어갔다. 내 아버지 강민혁 씨다.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내 할머니 태양그룹 박은희 회장님이시고. 아이들의 맑은 눈이 민혁과 박 회장을 향했다. 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가 거대한 홀 안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내 아이들이라고. 민혁은 무너질 듯 비틀거렸다. 그가 5년 전 버렸던 아니 버리도록 강요당했던 여자가 그의 아이들을 쌍둥이를 낳아서 검사가 되어 돌아왔다. 이보다 더 끔찍한 악몽이 있을까?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박은희 회장은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다.
박 회장은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를 노려보았다. 한지수, 내 목적이 뭐지? 돈인가 아니면 이 결혼을 망치는 것. 검사라는 직위로 지금 협박하는 건가? 당장 그 더러운 애들 데리고 꺼지지 못해. 더러운 애들이라는 말에 지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것이 그녀가 보여준 유일한 감정의 동요였다. 지수는 다시 한번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검사로서의 날카로운 칼날 그 자체였다. 결혼식은 이미 끝난 것 같군요. 축하드립니다, 오유라 씨. 당신의 결혼식은 오늘 서울에서 가장 화제가 될 겁니다.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조롱 섞인 축하를 건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박은희 회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돈 아니오 회장님. 전 제 월급으로도 충분히 제 아이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검찰의 공식 인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였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태양건설 비자금 조성 혐의 및 5년 전 서해대교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은폐 혐의,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지수는 영장을 경호원들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다. 지금 이 시각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에서 태양그룹 본사와 박은희 회장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합니다. 호라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단순한 치정극이나 상속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태양그룹 전체를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었다. 그리고 그 칼자루를 쥔 것이 5년 전 그들이 내쫓았던 한지수였다. 박은희 회장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했던 적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지수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아이들은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엄마의 손길에 안도하는 듯 했다. 지수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분노로 얼어붙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신이 왔던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잠깐 서, 지수야. 강민혁이 뒤늦게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오유라의 절규에 가로막혔다. 어딜 가 민혁 씨, 저 여자 가게 두지 마. 저게 다 무슨 소리냐고 설명해.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한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랜드 볼룸의 문을 열고 나갔다. 복대는 이미 그녀의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해. 수사관들이 일제히 흩어졌다. 5년의 지옥 같던 시간을 견뎌낸 그녀의 복수는, 아니 그녀의 정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지수가 떠난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혼돈 그 자체였다. 완벽했던 백색의 향연은 산산조각 났고 하객들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져나왔고 그 빛은 하객들의 경악과 흥분,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얼굴들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세상에 태양그룹이 검찰 압수수색을, 그것도 전 며느리가 검사가 돼서, 쌍둥이는 강민혁 후계자 애가 확실해. 속삭임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소음이 되어 홀을 뒤덮었다. 단상 위에서 오유라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그녀의 아버지인 미디어그룹 오 회장은 당장이라도 박은희 회장의 멱살을 잡을 듯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두 가문의 동맹에 대한 정면 모욕이자 태양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기였다. 강민혁은 여전히 넋이 나간 듯 지수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소음을 뚫고 박은희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들 뭐 하고 섰어?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평생을 재계를 호령해온 여장부의 도끼로 번뜩였다. 변호팀 김비서, 당장 저것들 막아. 저 미친년이 감히 내 태양을 건드려. 저 년이 공무집행을 빙자해서 사적인 복수를 하는 거야. 당장 막으라고. 그녀의 명령에 태양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들과 비서실 직원들, 그리고 호텔 보안팀까지 가세하여 황급히 볼룸을 빠져나갔다. 박은희 회장도 드레스 자락을 밟을 듯 성큼성큼 그 뒤를 따랐다. 강민혁도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어머니의 뒤를 쫓았다. 홀에 남겨진 오유라의 울음소리가 처절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호텔 200층의 엘리베이터 홀은 이미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 한지수는 더 이상 5년 전에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검사 한지수로서 자신의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1팀은 본관 70층 회장실 및 비서실, 2팀은 68층 재무팀 서버실, 3팀은 강민혁 부사장실 확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파란색 검찰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잠깐 멈추시오. 박은희 회장이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녀의 뒤를 따른 경호원들이 수사관들의 앞을 막아섰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재벌가의 사병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장소로 변했다. 한지수, 네가 감히 법의 이름으로 이따위 짓을 벌여.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야. 사적 원한에 의한 보복 수사라고. 당장 영장 집행 중지해. 태양그룹의 법무팀장인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노련한 법조인 특유의 오만함으로 지수를 내려다보았다. 한 검사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행위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고 하는 겁니까?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즉각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최 변호사님. 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최 변호사를 쏘아보았다. 영장은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되었습니다. 불복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박은희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체포, 네가 날 체포해. 5년 전에 내 돈 받고 떨어져 나간 주제에 내가 너 같은 건. 5년 전 일은 이 영장과 무관합니다, 회장님. 지수는 일부러 더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압수수색은 태양그룹의 자회사인 태하 엔지니어링을 통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회계 장부, 그리고 5년 전 서해대교 붕괴 사고, 당시의 안전진단보고서, 원본 및 관련 결제, 서류 일체를 확보할 것입니다. 태하 엔지니어링과 서해대교 붕괴 사고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자 최 변호사와 박 회장의 얼굴이 동시에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먼지떨이식 수사가 아니었다. 검찰이 이미 구체적인 표적과 혐의를 잡고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특히 5년 전 그 사건은 박 회장이 직접 나서서 막대한 로비 자금을 뿌려 겨우 덮었던 태양그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한지수가 의도한 이중 충격이었다. 그녀가 단지 버림받은 전처의 복수를 위해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로 취급하며 돈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법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정조준하며 나타났다. 개인적인 복수와 공적인 정의가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지수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5년을 살아왔다. 쫓겨나듯 파리로 떠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두 생명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박은희 회장이 경멸했던 그 법대생의 지식으로 복수하기로. 그녀는 파리에서 아이들을 낳으며 밤낮으로 공부해 한국의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연수원을 마친 그녀는 자원에서 가장 힘들다는 특수부로 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태양그룹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태양그룹의 비리를 파헤쳤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5년 전 서해대교 붕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당시 태하 엔지니어링이 공급한 불량 철골 구조물이 원인이었지만 태양그룹은 로비와 증거 조작을 통해 단순 자연재해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한지수는 당시 수사팀이 놓쳤던 작은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태하 엔지니어링에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돈,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박은희 회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 그녀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상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요하게 설득하여 마침내 영장을 받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영장 집행의 디데이를 강민혁의 결혼식 날로 잡았다. 그녀가 결혼식장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극적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었다.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에 가해지는 충격은 상대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다. 박은희 회장처럼 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통제권이 무너지는 순간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박 회장과 측근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있을 터였다. 한지수 검사님, 지수의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본관 쪽에서 대량의 문서 파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통신 감청팀에서도 관련자들이 일제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즉시 진입하세요. 저항시 전원 공무집행방해로 현장 체포합니다. 진입해. 지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사관들이 경호원들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당황한 경호원들이 몸으로 막으려 했지만 법적 근거와 완력을 앞세운 수사관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것들 봐라. 감히 회장님 앞에서 경호원들과 수사관들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때였다. 지수야, 한지수, 강민혁이 이 모든 혼란을 뚫고 지수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뒤섞여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다른 모든 것 압수수색 그룹의 위기, 심지어 버려진 신부 오유라마저 잊은 듯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아까 보았던 두 아이만이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 아까 그 아이들. 정말이야. 민혁이 지수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다. 내 아이들이야. 정말. 내 아이들이냐고, 지수야. 5년 전 그가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무력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얼굴이었다. 지수는 자신을 잡으려는 민혁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방금 전 박 회장을 대할 때보다 더 싸늘한 목소리로 그를 응시했다. 강민혁 부사장님. 그녀는 의도적으로 직함을 불렀다. 지금 공무집행 중입니다. 사적인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사적이라고 내 아이들인데 그게 어떻게 사적인 일이야. 민혁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잡으려 다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수의 옆에 있던 수사관이 민혁의 앞을 막으며 그를 강하게 밀쳐냈다. 물러나십시오, 검사님. 몸에 손대지 마. 민혁은 힘없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태양그룹의 후계자로서 평생 받아왔던 다ህ와는 너무나 다른 범죄자 취급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지수는 그에게 단 1초의 시선도 더 주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강민혁 부사장, 당신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변호사 입회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의자를 대하는 검사의 목소리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지수는 로비에 홀로 남겨진 민혁을 보았다. 그는
수백억 원짜리 턱시도를 입은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박은희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무언가를 격렬하게 지시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의 철문이 5년 전 그들이 가장 비참하게 내쫓았던 한 여자의 손에 의해 강제로 열리는 순간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70층의 회장실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휘소와 같았다. 압수수색이 끝난 지 불과 3시간. 바닥에는 결제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수사관들이 뒤지고 간 책장은 어지럽게 비어 있었다. 박은희 회장은 깨진 크리스털 화병 조각을 밟고 서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에 서울 야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법무팀과 홍보팀의 최고 책임자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보고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분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는 차가운 사리와 위기 대응을 위한 비정한 계산만이 남아있었다. 피해 상황, 그리고 그년이 가져간 게 뭔지 법무팀장인 최 변호사가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예상보다 치밀했습니다. 태하 엔지니어링 관련 5년치 자료와 서해대교 관련 원본 서류, 그리고 회장님과 강 부사장님의 개인 컴퓨터까지 모두 영장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급소를 노리고 왔습니다. 그 계집애가 박 회장은 이를 갈았다. 내가 5년 전에 그 뿌리를 뽑았어야 하는 건데 내 돈으로 공부시켜 검사를 만들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녀는 홍보팀장을 돌아보았다. 언론은 이 결혼식 스캔들을 어떻게 막고 있지? 홍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기의 결혼식 검찰의 습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미 모든 포털이 도배되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중의 관심은 강 부사장님의 쌍둥이라는 그 아이들에게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 그 관심사를 이용해야지. 그녀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년이 스스로 무덤을 팠어. 검사라는 년이 공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사적인 감정으로 아이들까지 끌고 와. 이건 복수극이야. 공적인 정의가 아니라 버림받은 여자의 치졸한 복수극이라고. 그녀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오유라 쪽 집안 그 미디어 그룹 총수에게 연락해.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사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때야. 모든 방송과 신문에 한지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해. 아이들을 무기 삼은 비정한 검사, 직권을 남용한 전처의 복수, 여론을 그쪽으로 돌려. 검찰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박 회장의 전략은 명확했다. 한지수 개인을 공격하여 그녀의 수사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 그녀가 휘두르는 법이라는 칼을 사적 원한이라는 녹슨 칼로 보이게 만들어야 했다. 동시에 그녀는 다른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전화번호부에는 대한민국 정부 그 자체라고 불릴 만한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김 의원님, 나 박은희요. 오늘 일 들으셨지? 그래, 그 미친년 맞아. 지금 우리 태양이 무너지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검찰총장한테 직접 말해. 당장 그년 옷 벗기라고. 이건 기업 사냥이야. 그녀는 다음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무부 차관님, 저녁 식사 한번 해야겠는데. 그 전에 특수삼부 한지수 검사라고 알아.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강철의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정계와 법조계에 뿌려둔 자금과 인맥이 거미줄처럼 한지수를 올가매기 위해 동원되었다. 박은희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한지수가 법을 방패로 삼았다면 자신은 법 위에 있는 권력을 방패로 삼을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사무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복도까지 압수수색 상자가 쌓여 있었고 수사관들은 밤을 샐 각오로 자료 분류에 매달리고 있었다.
한지수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굳은 얼굴로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인터넷 뉴스에는 이미 그녀의 얼굴과 함께 쌍둥이의 모습까지 모자이크 처리되어 실리고 있었다. 충격 단독 태양가, 전 며느리 검사되어 결혼식장 난입, 쌍둥이 아들딸 공개, 한지수 검사 공적수상가 사적 보복인가 법조계 윤리 논란, 오유라 측근, 한 검사 5년 전 거액의 위자료 받고도 정신적 충격 커. 태양그룹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었다. 그들은 오유라의 미디어 제국을 이용해 한지수를 순식간에 복수심에 불타는 비윤리적인 검사로 몰아가고 있었다. 댓글창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으로 가득 찼다. 동료 검사들조차 그녀를 흘끔거리며 지나갔다. 한 검사, 특수 3부를 총괄하는 정진우 부장검사가 그녀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는 굵은 뿔테 안경 너머로 지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신문 한 면을 던졌다. 한지수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오유라 집안 소유의 신문이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보지.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표정의 변화는 없었다. 부장님, 영장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태하 엔지니어링 비자금 횡령 및 서해대교 붕괴 은폐 혐의 모두 증거 자료로 뒷받침됩니다. 정 부장검사는 이 말을 짚었다. 내가 지금 혐의를 묻는 게 아니잖아. 왜 하필 결혼식장이야? 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 지금 내 전화기는 불이 나고 있어. 위에서부터 당장 한 검사 손 떼게 하라고 난리야. 자네가 태양그룹에 방역할 빌미를, 그것도 아주 완벽한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전략이었습니다. 지수가 차갑게 대답했다. 박은희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팀과 로비력을 가졌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충격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 자네가 한 게 실수일 수도 있어. 정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은 대체 왜? 그 아이들은 강민혁과 박은희가 저지른 범죄의 또 다른 증거이자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 또한 강민혁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흔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부장님, 전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태양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한지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저 작고 여윈 여검사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후회 대신 강철 같은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압수물에서 48시간 내로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내. 그렇지 못하면 나도 자네를 지켜줄 수 없어.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지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정 부장검사가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키보드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강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사람이었다. 아이들을 무기로 삼은 비정한 엄마라는 헤드라인이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태양그룹의 강철 같은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강민혁은 박은희 회장의 전략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니, 참석할 수 없었다. 그는 결혼식이 파탄난 시그니엘 호텔의 스위트룸에 홀로 남아 있었다. 오유라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나버렸고 방 안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손도 대지 않은 케이크만이 처참하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준이와 서연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꼭 닮은 남자아이, 그리고 한지수의 눈을 닮은 여자아이. 아버지,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5년 전 그는 어머니의 협박에 못 이겨 사랑했던 지수를 포기했다.
그녀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애써 외면했다. 태양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그런 연약한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았다. 살아 숨쉬는 자신의 핏줄을. 그 순간 태양그룹의 후계자 강민혁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와 그룹의 위기보다 자신이 5년간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뉴스 헤드라인을 보았다. 한지수 사적 복수 논란. 그는 코웃음을 쳤다. 복수 그럴 만도 하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한지수와 그녀의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아니, 그것은 태양그룹이 지급한 법인폰이 아니었다. 그가 아주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지금은 존재조차 잊고 지냈던 번호가 저장된 구형 핸드폰이었다. 그는 전원을 켰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내 사랑 지수. 그의 손가락이 망설였다. 지금 이 연락이 어떤 의미인지,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는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다. 지수야, 나 민혁이야. 오늘 미안하다. 아니, 5년 전부터 미안했어. 다 필요 없고. 아이들, 우리 아이들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태양그룹이라는 견고한 성체의 후계자 강민혁. 그가 바로 한지수가 노렸던 첫 번째 균열이었다. 새벽 3시 검찰청 사무실.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던 한지수의 개인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무심코 액정을 확인했다. 발신자 강민혁. 5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알 수 없는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사무실은 압수수색 자료에서 피어나는 묵은 먼지 냄새와 차갑게 식은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수는 산더미처럼 쌓인 파쇄된 문서 조각들 앞에서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핸드폰이 책상 위에서 낮게 진동했다. 5년 만에 액정에 떠오른 이름 강민혁. 그의 문자는 처절했다. 지수야, 나 민혁이야. 오늘 미안하다. 아니, 5년 전부터 미안했어. 다 필요 없고. 아이들, 우리 아이들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지수는 그 문자를 10초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연민도 스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스팸 메일을 처리하듯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강민혁의 후회와 애원은 너무 늦었다. 정확히 5년 그리고 6개월 하고도 3일이 늦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그날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 얼어붙어 재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끔찍하게도 선명한 과거가 눈앞에 펼쳐졌다. 6년 전 한지수는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눈이 맑고 총명한 법대생이었다. 그녀는 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상주의자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민혁을 만난 것은 대학 연합봉사 동아리에서였다. 태양그룹의 후계자라는 신분을 숨긴 채 그는 누구보다 묵묵히 연탄을 날랐다. 지수는 그의 그런 소박하고 따뜻한 모습에 반했다. 그들의 사랑은 재벌 3세와 평범한 여대생이라는 진부한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보였지만 지수에게는 진심이었다. 민혁 역시 그녀의 총명함과 강단 있는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다.
박은희 회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인신고부터 먼저 감행했다. 박 회장은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자 마지못해 작은 결혼식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수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저 천한 것이 그녀가 지수를 부르는 호칭이었다. 행복은 짧았다. 비극은 지수가 사법고시 2차 시험을 막 끝내고 한 인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중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서해대교 붕괴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의 법률 구조를 맡게 되었다. 기록을 검토하던 지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참사는 명백히 부실 공사 때문이었다. 누군가 고의로 기준 미달의 철골 자재를 사용했고 감리 보고서는 조작되었다. 지수는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를 파헤쳤다. 그리고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 기준 미달의 자재를 납품하고 감리 보고서를 조작한 하청업체가 태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였다. 지수는 그 이름을 어디서 본 기억이 났다. 그날 밤 그녀는 민혁의 서재에서 그가 검토하던 태양그룹 내부 보고서를 떠올렸다. 태하 엔지니어링은 태양그룹의 100% 자회사이자 박은희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핵심 창구로 의심받던 유령 회사와 다름없었다.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 그의 어머니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주범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지수는 순진했다. 그녀는 민혁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그날 밤 민혁에게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물었다. 민혁 씨, 이게 정말 태양그룹과 관련된 일이야. 당신은 알고 있었어. 강민혁의 반응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다. 그는 자료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지수야, 제발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 지금 와서 들춰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우리 미래를 생각해. 응,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냥 덮어. 제발. 그의 애원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덮으라고 12명이 죽었어, 민혁 씨.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녀는 민혁을 뿌리치고 그 길로 검찰청 민원실로 달려가려 했다. 그녀가 현관문을 잡는 순간 민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다. 안 돼, 지수야. 제발 어머니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 가족들까지 위험해져.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지수는 태양그룹 본사 70층 회장실로 불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태양그룹의 여제 박은희 회장을 독대했다. 박 회장은 어제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우아하게 차를 권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잔혹했다. 네가 법을 공부한다고 했지.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인생에 우리 태양그룹에 흠집을 내려고 해. 박은희 회장은 지수가 모은 자료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집어 던졌다. 강민혁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이었다. 이까짓 종이 쪼가리로 뭘 어쩔 셈이었지. 정의, 네가 말하는 정의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녀는 수표책을 꺼내 그녀의 앞에 밀었다. 10억 50억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이거 받고 당장 내 아들 앞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사라져. 지수는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닙니다. 회장님은 사람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하십니까? 전 이걸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 말이 박 회장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서류 하나를 지수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을 써야지. 박 회장은 스피커폰을 눌러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한지수 아버지 한상철 씨 공장 세무조사 특별팀 투입시켜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찾아내. 그리고 한지수 남동생 한지혁 걔가 지금 SJ전자 다니고 있지. 인사팀에 연락해서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당장 대기 발령 조치해.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박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짓이냐고 네가 지키려는 그 법이라는 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거야. 선택해 한지수. 이 서류에 도장 찍고 입 다물고 사라지든가. 아니면 네 아버지 빚더미에 앉아 감옥 가고 내 동생 앞길 막히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든가.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지수는 자신의 가족을 인질로 잡은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말했다. 저 임신한 것 같습니다. 뱃속에 당신 손주가. 박은희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경멸이 서렸다. 임신 어디서 배운 유치한 수작이야.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태양의 핏줄은 너처럼 천한 계집에 배를 빌리지 않아. 당장 지워. 아니면 그 아이도 네 비참한 운명과 함께 바닥을 기게 될 테니까. 그녀는 이혼 서류 옆에 파리 행편도 비행기 티켓을 던졌다. 그날 한지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남편 가족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정의까지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민혁이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공항까지 쫓아왔지만 박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그는 유리벽 너머에서 무어라 절규했지만 지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낯선 땅, 낯선 공기. 그녀는 공항 화장실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선명한 두 줄. 그녀는 울음을 그쳤다. 박 회장의 말이 틀렸다. 뱃속의 아이는 비참한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센 강변의 작은 다리 위에서 맹세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박은희와 태양그룹,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강민혁에게 복수하겠다고. 아니,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박은희가 돈으로 짓밟아버린 그 법의 이름으로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그녀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그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다시 현재.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한지수는 5년 전의 맹세를 떠올리며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의 문자는 그녀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는 박은희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가장 약한 부분, 내부의 균열이었다. 그녀는 그 균열을 이용할 것이다. 인정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지수는 책상 위에서 밤새 복원 작업을 마친 파쇄 문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태하 엔지니어링 5년 전 서해대교 납품 자재 관련 내부 감사 보고서. 비록 조각나 있었지만 부적합 판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박은희 회장님,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태양그룹을 향한 한지수의 칼날은 첫 번째 저항에 부딪혔다. 5년 전 서해대교 붕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핵심 증인 태하 엔지니어링의 전직 프로젝트 관리자 윤재혁이 사라졌다. 한지수의 팀이 그의 자택을 급습했을 때 집은 이미 며칠 전에 이사한 듯 텅 비어 있었다. 싸늘한 아파트에는 버려진 아이 장난감 하나만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사라졌습니다. 특수 3부의 베테랑 김 수사관이 한지수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감이 역력했다. 가족과 함께 야반 도주한 것 같습니다.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국내에 숨었거나 아니면 박은희 회장이 손을 쓴 거겠죠. 아마 밀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부적합 판정 보고서는 강력한 증거였지만 그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묵살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언해줄 사람이 바로 윤재혁이었다. 그가 없으면 박은희는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분명했다. 태양의 거대한 법무팀은 이 증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터였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한지수는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은희 회장은 자신이 불리해지면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제거했습니다. 5년 전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적을 외부에 만든 동시에 가장 약한 아군을 내부에 방치했죠. 김 수사관이 의아한 듯 물었다. 내부의 아군이라니 설마 강민혁 부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는 적입니다. 박 회장의 아들이자 태양그룹의 후계자입니다. 한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얼음 밑에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다. 그는 후계자이기 이전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은희의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5년 전에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삭제했던 강민혁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지수 맞아. 강민혁의 목소리는 희망과 절박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한지수의 목소리는 감정 한 조각 없는 비즈니스 통화처럼 차가웠다. 강민혁 씨, 지금 하시는 이야기 모두 녹음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용무는 아니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에 강민혁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그에게 일말의 사적인 감정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니, 지수야 제발 녹음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했죠. 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강공원 63빌딩 앞 잔디밭. 혼자 오십시오. 운전기사도 비서도 그쪽 집안의 그림자도 보여선 안 됩니다. 약속을 어길 시 당신은 평생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갈게 지수야 뭐든지 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민혁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한지수는 그의 감사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김 수사관을 바라보았다. 팀을 준비시키세요. 공원 전체에 감시망을 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해 주십시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우표보다 작은 종이처럼 얇은 최첨단 도청 장치를 꺼냈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한강공원에는 겨울에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강민혁은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도 그의 초췌함을 가려주지 못했다. 그는 5년 전 아니 불과 며칠 전 결혼식장의 신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죄인이었다. 오후 3시 정각. 한지수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잔디밭 저편에서 걸어 나왔다. 아이들은 귀여운 곰돌이 모양의 방한복을 입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성질을 순리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지수야.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차마 지수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자신을 낯설게 올려다보는 두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자신과 똑 닮은 서준이, 그리고 지수의 눈을 가진 서연이, 아이들에게는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한지수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30분입니다.
아이들을 놀라게 하거나 울리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즉시 이 자리를 뜰 겁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였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허락이었다. 강민혁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고는 아이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잔디밭의 냉기가 무릎을 찔렀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안녕, 서준아,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나는 민혁이 아저씨야. 아이들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엄마의 다리 뒤로 살짝 숨었다. 지수가 아이들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인사드려, 엄마 친구분이셔. 아이들은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민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준비해온 쇼핑백에서 커다란 곰 인형 2개를 꺼냈다. 이거 너희들 선물이야. 아저씨가 주는 선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내밀었다. 아이들은 선물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강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5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 후회, 그리고 아이들을 만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뒤엉켜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한지수는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남자의 가장 깊은 감정의 동요를 관찰하고 있었다. 서연이가 인형을 안고 아빠에게 다가가려는 듯 한 걸음 내디뎠다. 강민혁은 그런 서연이를 차마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저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카락을 스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 강 부사장님, 코트에 뭐가 묻었네요. 한지수가 자연스럽게 강민혁의 등 뒤로 다가갔다. 강민혁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지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다시 무릎 꿇린 자세를 유지하게 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는 척하며 그의 캐시미어 코트의 두꺼운 칼라깃 안쪽을 매만졌다. 그녀의 손이 스쳐 지나가는 0.5초의 순간, 종이처럼 얇은 도청장치가 코트의 깃 안감 깊숙한 곳에 완벽하게 부착되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차가운 손길에 움찔했을 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됐습니다. 지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시계를 확인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벌써 아니야. 지수야, 제발 10분만 아니 5분만 더. 내가 아이들한테 아직... 강민혁이 애원하며 그녀의 바지를 붙잡으려 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지수는 그의 손을 뿌리치듯 피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서준아, 서연아, 아저씨께 인사드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아이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얼굴로 울고 있는 낯선 아저씨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한지수는 강민혁이 무어라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섰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민혁은 차가운 한강의 바람 속에서 두 아이의 선물을 가슴에 안은 채 무너져 내렸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났고 동시에 5년 전보다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수의 차가운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공원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찰의 감시 차량. 한지수는 아이들을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석에 올랐다. 김 수사관이 보조석에서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검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는 한지수의 냉철함에 혀를 내둘렀다. 한지수는 헤드셋을 착용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강민혁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장치 활성화됐습니다. 감도 최상입니다. 한지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좋아요. 이제 그는 100% 박은희 회장에게 달려갈 겁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따지기 위해 김 수사관이 물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이 사라진 건 윤재혁은 물리적 증거를 위한 증인이었습니다. 지수가 시동을 걸며 말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태양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킬 심리적 증거 그 자체입니다. 박은희가 가장 믿는 아들의 입에서 5년 전의 진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겁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한지수의 사무실은 이제 태양그룹을 겨냥한 비밀 전쟁의 지휘본부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태양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인물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은희와 강민혁 두 개의 이름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특수 3부 사무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김 수사관이 헤드셋을 쓴 채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검사님, 목표물 강민혁 이 움직입니다. 한강공원에서 곧바로 태양그룹 본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한지수는 끓이지도 않은 차가운 믹스커피를 입에 털어넣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피로도 없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감도 최상으로 유지해요. 지금부터 그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숨소리 하나까지 놓쳐선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녀가 설치한 얇은 도청 장치는 강민혁의 캐시미어 코트깃 안에서 그의 심장 소리와 함께 태양그룹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트로이의 목마가 된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강민혁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았다. 5년 만에 만난 아이들의 얼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던 낯선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바라보던 한지수의 얼굴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지금 당장 어머니를 만나 따져야 했다. 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는지. 그는 70층 회장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들어갔다. 박은희 회장은 법무팀장 최 변호사와 홍보팀장, 그리고 비서실장과 함께 대책회의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는 술 냄새와 절망을 풍기며 뛰어들어온 아들을 보고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이게 무슨 행패냐. 네가 지금 이럴 때야 수습할 일이. 어머니, 강민혁이 그녀의 말을 끊고 절규했다. 헤드셋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제 아이들 만나고 왔습니다. 지수가 5년 전에 임신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쌍둥이.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최 변호사와 임원들이 당황하며 눈치를 살폈다. 박 회장은 짜증스럽게 손짓으로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회장실의 두 사람만 남자 그녀의 차가운 눈이 아들을 쏘아보았다. 그래서 그 계집애의 장난질에 놀아나서 지금 이성을 잃은 거냐. 그 애들이 네 핏줄인지 아닌지 검사라도 해봤어. 제 눈으로 봤습니다. 강민혁이 울부짖었다. 절 똑같이 닮았어요. 어떻게 저한테 5년 동안 단 한마디도. 어머니는 사람이십니까?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한지수의 귀에도 김 수사관의 귀에도 선명하게 꽂혔다. 한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박은희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핏줄, 그깟 핏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태양그룹의 후계자인 네가 중요하지. 그래 알았다. 그년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가 당장 지우라고 했다. 네 앞길에 방해만 될 더러운 뿌리니까 그걸 5년이나 살려서 네 결혼식장에 끌고 올 줄은 몰랐군. 역시 천한 것들은. 어머니, 강민혁은
어머니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아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가 아직 멀었다는 증거다. 박 회장은 아들의 나약함에 완전히 실망한 듯 했다. 이 태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건 일도 아니야. 지금 네가 그깟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한지수 그년이 우리 심장부에 칼을 꽂았어.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해. 강민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악마처럼 보였다. 박 회장은 이미 아들은 노내라는 듯 인터폰으로 최 변호사를 다시 불렀다. 최 변호사, 준비한 대로 진행해. 한지수 그년이 원하는 건 결국 실적이야. 특수부 검사들은 큰 먹잇감 하나 던져주면 만족하는 족속들이지.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하지만 서해대교 건은 윤재혁 핵심 증인은 이미 처리했잖아. 박 회장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놈은 지금쯤 태평양 어딘가에 있겠지. 5년 전 일은 증거가 없어. 문제는 지금 터진 태하 엔지니어링 비자금 건이야. 이건 피할 수가 없어. 그녀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꼬리를 잘라야지. 한지수와 김 수사관은 숨을 죽였다. 꼬리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조상무, 조덕배 상무 말입니다. 최 변호사가 확인하듯 말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상무. 그 친구 아버님 때부터 20년간 충성해왔지. 하지만 어쩌겠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이번 비자금 조성은 조상무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꾸며 그가 모든 걸 안고 가게 해. 반발이 심할 겁니다. 조상무 성격에.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 그가 입 다물고 5년만 감옥에 들어가주면 그의 아들, 딸 유학비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평생 먹고 살게 해준다고 약속해. 하지만 만약 딴 생각을 품는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도 하고. 한지수의 사무실. 김 수사관이 헤드셋을 벗으며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저 여자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20년 충신을 저렇게 쉽게 버리다니. 한지수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게 바로 박은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순간이죠. 회장실 안. 강민혁은 이 모든 대화를 넋이 나간 채 듣고 있었다. 어머니, 조 상무님은 아버님 장례식 때 삭을 밤낮으로 상주 노릇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리십니까? 박은희는 아들을 경멸하듯 쳐다봤다. 그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다. 넌 아직도 사람이 중요하지만 난 태양이 중요하다. 넌 네 아이들 때문에 울지만 난 태양을 지키기 위해 내 충신을 벤다. 그러니 넌 영원히 날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한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녀는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당장 나가. 그리고 그 계집애랑 아이들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강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0층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1층 로비로 가지 않았다. 그는 65층 자신의 집무실 버튼을 눌렀다. 한지수의 사무실. 검사님 목표물이 65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자기 사무실입니다. 김 수사관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입니다. 계속 들어봐요. 지수가 명령했다. 강민혁의 집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그가 의자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동안은 그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한지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신의 어머니가 괴물이라는 끔찍한 진실 사이에서 몸부림쳤다.
그리고 그는 조 상무를 떠올렸다. 자신에게 늘 인자했던 아버지의 친구 같았던 사람. 그 사람마저 어머니가 버린다는 사실이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흐느낌이 멈췄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겸사님, 컴퓨터를 켰습니다. 김 수사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어서 들려온 것은 강민혁이 자신의 개인 금고를 여는 소리, 그리고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USB 포트 소리였다. 강민혁은 태양그룹의 후계자였다. 그는 박은희 회장의 감시망 밖에 있는 자신만이 아는 개인 서버 접속 루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그만의 비상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다. 그는 지금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었다. 아니, 그는 지금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 지수야.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도청장치를 타고 넘어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걸로라도 당신과 아이들에게 내가 죗값을. 그의 손가락이 태하 엔지니어링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서해대교 원본 암화 감리 보고서 삭제 파일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박은희 회장이 파기하라고 명령했던 하지만 강민혁이 차마 삭제하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5년 전의 모든 원본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가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는 클릭 소리가 들렸다. 한지수는 마침내 헤드셋을 벗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만족감으로 굳어 있었다. 김 수사관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예, 검사님. 지금 즉시 조덕배 상무 측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접촉하십시오. 박은희 회장이 그를 꼬리로 자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방금 녹취한 박 회장의 육성 파일을 보내세요. 김 수사관의 눈이 커졌다. 녹취 파일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조 상무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박 회장의 돈을 받고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배신당한 자로서 우리 쪽 증인이 되느냐. 그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줘야 왜죠?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은희는 촌토티 희생양을 던졌지만 그 희생양은 이제 그녀의 목을 무는 사냥개가 될 겁니다. 언론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이 뿌린 막대한 자금과 오유라 가문의 미디어 파워가 작동한 결과였다. 한지수 검사 사적 복수에 공권력 동원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한 면을 장식했다. 한지수는 순식간에 복수심에 눈먼 전처로 전락했고 태양그룹은 오히려 부당한 권력의 희생양처럼 묘사되었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 속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태하 엔지니어링의 조덕배 상무를 비자금 조성 혐의의 핵심 피의자로 공식 소환했다. 박은희 회장의 시나리오대로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이다. 조 상무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그는 굳은 얼굴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태양그룹 본사 70층. 박은희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 속 조 상무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최 변호사가 옆에서 아첨하듯 말했다. 회장님, 완벽합니다. 한지수는 결국 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충신을 잃는 것은 뼈 아프지만 태양이라는 대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박은희는 한지수가 결국 어리고 경험 없는 검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장에서의 충격 요법은 인상적이었지만 거대한 태양의 법률 시스템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 그녀는 한지수가 조 상무라는 먹잇감에 만족하고 자신의 아들 강민혁과 관련된 스캔들을 덮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제 곧 한지수 그년도 지칠 거야. 조 상무선에서 기소하고 마무리 짓도록 위쪽에 압력을 더 넣어. 조사실. 한지수는 조덕배 상무와 마주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 대신 한지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연함을 보였다. 그녀는 태하 엔지니어링의 회계 장부를 펼쳐 보이며 조상무의 개인 비리처럼 보이는 자금 흐름 몇 개를 짚었다. 조상무님, 이 자금 상무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네요. 용처를 설명하시죠. 조덕배 상무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검찰에 출두하기 전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충격적인 음성 파일을 받았다. 박은희 회장이 자신을 꼬리로 자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었다. 20년간의 충성이 한순간에 배신당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박 회장을 믿으려 애썼다. 분명 자신을 구해줄 태양의 변호인단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고. 한지수는 조 상무가 흔들리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태양그룹 법무팀이 준비해준 시나리오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상무님, 회장님은 이 사실을 몰랐던 일입니까? 상무님 단독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조 상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된 대답을 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독단적으로. 며칠 후 검찰은 조덕배 상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은 태양그룹 수사 조 상무 개인 비리로 일단락이라고 대서특필했다. 박은희 회장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한지수의 목줄을 쥐었다고 생각했다. 태양그룹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다. 이것이 바로 한지수가 원했던 완벽한 방심이었다. 하지만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지수는 조 상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그날 밤 특수 3부 내에서도 가장 신이 많은 극소수의 수사관들만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 문은 잠겼고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1급 기밀입니다. 태양그룹 비자금 수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5년 전 서해대교 붕괴 사건을 재수사합니다. 수사관들의 눈이 커졌다. 한지수는 스크린에 강민혁이 복사한 원본 파일들을 띄웠다. 그것은 태양그룹 내부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서해대교 H빔 납품 규격 원본 보고서였다. 기준 미달, 사용 불가 판정, 심각한 구조적 결함 초래 가능성이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박은희 회장의 친필 사인이 있었다. 날카로운 필체로 쓰인 한 문장. 비용 절감을 위해 이대로 진행할 것, PAH, 사무실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과실치사가 아니었다. 이윤을 위해 12명의 목숨을 고의로 희생시킨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 김 수사관이 낮게 신음했다. 교무사님, 이걸 강민혁 부사장이. 김 수사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는 후계자이기 이전에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 회장은 강민혁이 배신했다는 것을 알면 그를 정신병자로 몰고 이 사인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어떻게 묵살되었는지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조덕배 상무죠. 다음 날 한지수는 공식적인 추가 조사 명목으로 구치소에서 조덕배 상무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입회하지 않은 비공식 면담이었다. 한지수는 두꺼운 서류 대신 음성 녹음기 하나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조 상무님, 태양에 바친 20년 충성의 대가가 고작 5년형과 약간의 보상금입니까? 조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지수는 망설임 없이 녹음기를 틀었다. 박은희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조 상무, 그가 모든 걸 안고 가게 해. 딴 생각을 품는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조 상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직장, 그리고 자신이 평생 바친 충성심까지도.
박은희 회장은 상무님을 버렸습니다. 지수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만 전 상무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횡령범으로 5년을 썩을 겁니까? 아니면 5년 전 서해대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의 편에 서서 감형을 받을 겁니까? 서해대교. 조 상무는 흠칫했다. 그는 그 사건의 공범 중 하나였다. 그 역시 그 보고서를 보았고 박 회장의 지시로 그것을 묵살하는 데 동의했다. 그건 이미 끝난 일,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박은희의 친필 사인이 담긴 원본 보고서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원본입니다. 상무님도 이 사인을 직접 보셨겠죠. 조덕배 상무는 무너졌다. 이 증거물이 나왔다는 것은 태양이 무너진다는 의미였다. 그는 자신이 침몰하는 배의 마지막 쥐새끼였음을 깨달았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조 상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자백이 터져 나왔다. 비용을 아껴야 한다고 기준 미달 자재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재혁 관리자, 그 친구가 끝까지 반대하자 회장님이 직접 그를 윤재혁 핵심 증인 그가 어디 있습니까? 한지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이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 태양그룹 소유의 비밀 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 사실상 인질처럼 갇혀 있을 겁니다. 박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곳입니다. 한지수는 모든 것을 얻었다. 박은희의 직접적인 범죄 지시, 강민혁의 데이터 범죄의 실행 과정, 조덕배의 증언, 그리고 사라진 핵심 증인의 위치, 윤재혁. 그녀가 설치한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태양그룹은 비자금이라는 작은 불을 끄는 데 집중하다가 5년 전 묻어두었던 거대한 화약고를 스스로 터뜨린 셈이었다. 그날 오후 한지수는 정진우 부장검사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 상무의 자백 진술서와 박은희의 사인이 담긴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렸다. 부장님, 태하 엔지니어링 비자금 사건 공소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5년 전 서해대교 붕괴 참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피의자는 태양그룹 박은희 회장입니다. 태양그룹 본사 70층의 회장실은 더 이상 제국의 심장부가 아니었다. 그곳은 선고를 기다리는 단두대 아래처럼 차갑고 절망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박은희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앉아 5년 전 서해대교 붕괴 사건이 공식적으로 재수사 목록에 올랐다는 긴급 보고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펜이 부러질 듯 휘어졌다. 그녀의 법률팀은 패닉 상태였다. 한지수가 조덕배 상무의 자백뿐만 아니라 5년 전 자신이 직접 서명했던 원본 보고서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박은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조작이라고 한지수가 만들어낸 함정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원본의 존재를.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 자신과 강민혁이었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배신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혁. 그녀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들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물려주려 했던 제국을 바로 그 아들이 무너뜨린 것이다. 한지수가 아니라 강민혁이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그녀는 한지수가 아이들을 이용해 강민혁을 만났던 그날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한지수는 자신의 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인 죄책감과 부성애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자신이 5년 전 그토록 경멸하며 짓밟았던 바로 그 감정이었다. 박은희는 자신이 평생을 경멸해 온 그 감성에 의해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법적인 싸움은 끝났다. 친필 사인이 담긴 원본 보고서와
핵심 공범의 자백이 있는 한 대한민국 그 어떤 변호사도 그녀를 구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구속될 것이고 태양은 무너질 것이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5년 전 자신이 벌레처럼 내쫓았던 그 계집애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날 터였다. 그 순간 박은희 회장의 눈에 서렸던 절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성을 상실한 광기에 가까운 분노와 사리가 들어찼다. 그래 법으로 줬다면, 법밖의 방식으로 이기면 된다. 한지수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원본 보고서도 조덕배의 자백도 모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냈다. 이 번호는 태양그룹의 그 누구도 모르는 그녀의 그림자와만 연결되는 번호였다. 그녀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났고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하십시오. 한지수. 박은희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오늘 밤 그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리해.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검사입니다, 회장님. 파장이 내 알바 아니야. 박은희가 비명을 질렀다. 사고로 위장해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든 다리 위에서 추락하든 그년이 내일 아침 법정에 서지 못하게만 해. 실패는 용납 안 해. 태양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년을 죽여. 그녀는 전화를 끊고 벽에 집어 던졌다. 그녀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한지수는 특수 3부 사무실에서 재수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사무실에는 그녀와 김 수사관만이 남아 있었다. 김 수사관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검사님, 박은희 회장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은 떨어졌지만 이대로 퇴근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저 여자는 지금 궁지에 몰린 쥐입니다. 한지수는 굳은 얼굴로 코트깃을 여몄다.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가 법으로 날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럼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날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 역시 극도의 긴장 상태였다. 5년 전 그녀는 박은희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검찰청 내 안개에서. 아니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은희는 지금 날 미행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두려워 숨는 모습을 보이면 그녀는 더 날뛸 겁니다. 나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들었다. 대신 김 수사관님, 10분 간격으로 제 뒤를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녀는 재킷 주머니 속에 작은 비상 호출 버튼을 만졌다. 기엄사님, 아이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지수가 김 수사관을 안심시켰다. 이건 내가 스스로 끝내야 할 싸움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지하 주차장에 싸늘한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기 전 차체 하부와 타이어를 꼼꼼히 살폈다. 폭발물이나 브레이크 조작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검찰청을 빠져나왔다. 밤 10시 반에 서초동 거리는 한산했다. 그녀는 룸미러를 주시했다. 역시나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차를 따라오고 있었다. 박은희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지수는 일부러 평소에 다니던 길 반포대교를 넘어 강변북로로 향하는 길을 택했다. 차가 반포대교 중간쯤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뒤따르던 검은색 세단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불법적인 LED 전조등이 룸미러를 통해 지수의 시야를 멀게 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꽉 잡았다. 꽝!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지수의 차가 휘청거렸다. 세단이 그녀의 차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다. 지수는 간신히 핸들을 조작해 차선을 유지했다. 비상등을 켤 새도 없었다. 세단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강하게 그녀의 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차체가 미끄러지며 다리 난간 쪽으로 향했다. 김 수사관님, 지금입니다. 반포대교. 지수는 주머니 속 비상 버튼을 누르며 외쳤다. 그녀의 차는 빗길도 아니었지만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반 바퀴 정도 회전했다. 검은색 세단은 그녀의 차 옆을 가로막으며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녀를 다리 아래 한강으로 추락시키려는 것이었다. 차가운 강바람 소리와 금속이 긁히는 굉음이 지수의 귓가를 때렸다. 난간이 불과 몇 미터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5년 전 서해대교에서 죽어간 12명의 영혼을 떠올렸다. 박은희는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다. 그녀의 차가 검은색 세단의 압력에 못 이겨 난간을 들이받기 직전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에 가까운 속도로 달려온 차량 한 대가 검은색 세단의 측면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다. 한지수의 계획대로 뒤따라오던 김 수사관의 비공식 수사 차량이었다. 기끼광. 김 수사관의 차는 검은색 세단의 조수석 문을 정통으로 들이받았다. 두 차량이 엉키면서 다리 한복판에서 멈춰 섰다. 충격으로 검은색 세단의 운전자가 핸들에 머리를 부딪혔다. 지수의 차도 간신히 난간 앞에서 멈춰 섰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 과열로 인한 수증기가 다리 위를 뒤덮었다. 한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즉시 차에서 내렸다. 김 수사관도 부서진 차에서 절뚝거리며 나와 검은색 세단을 향해 총을 겨눴다. 손 머리 위로 올려 검찰 수사관이다.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들은 김 수사관의 총을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다리 난간을 넘어 도주하려 했다. 거기서 김 수사관이 공포탄을 발사했다. 한 명은 그대로 난간을 뛰어넘어 다리 아래 구조물로 사라졌지만 운전자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듯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한지수는 쓰러진 운전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누가 시켰지? 박은희 회장이 시켰나? 운전자는 고통 속에서도 입을 다물었다. 지수는 그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좋아. 넌 이제 공무집행 중인 검사에 대한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그녀는 김 수사관을 돌아보았다. 구급차와 경찰 지원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자, 절대로 태양그룹 변호사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녀는 부서진 자신의 차와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 그리고 그 야경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박은희 회장님, 당신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사무실은 전쟁터의 지휘소와 같았다. 반포대교에서의 격렬한 추격전은 이미 5시간 전에 일이 되어 있었다. 한지수의 뺨에는 차량 유리에 긁힌 붉은 상처가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은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정진우 부장검사와 검찰청의 고위 간부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정 부장검사가 책상을 내리쳤다. 이건 태양그룹이 검찰 조직 전체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현직 검사를, 공무 수행 중인 검사를 살해하려 하다니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야. 반포대교에서 체포된 운전자의 자백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이 박은희 회장의 그림자라 불리는 인물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지수는 부서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들을 테이블 위에 정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박은희 회장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12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때도 그랬고 어젯밤 저를 한강으로 밀어넣으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법이 자신을 심판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 부장검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부장님, 더 이상 영장이나 절차에 얽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밀항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검사 살인 미수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박은희 회장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 정 부장검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지수가 5년 전에 원본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만 해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부하 검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금 그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승인한다. 특수 3부 전원 그리고 강력부 형사들까지 동원해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박은희를 체포한다. 지금 당장 동의특위 시작 새벽 6시 20대가 넘는 검찰 수사 차량이 굉금을 내며 서초동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태양그룹 본사 70층이었다. 한지수는 가장 선두에 선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뺨에 맺힌 상처가 아침 햇살에 붉게 빛났다. 오늘은 5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부터 시작된 기나긴 밤의 끝이었다. 같은 시각 박은희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운 채였다. 그녀는 어젯밤에 처리가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무능한 것들, 그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당장 내 전용기 준비해 스위스로 간다. 법무팀은 내가 출국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 그녀가 가방에 귀금속과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서류들을 챙겨 넣고 있을 때였다. 광 70층 회장실의 육중한 이중 방화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열렸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소의 지렛대 배터링 램로 문을 강제로 파괴하고 쏟아져 들어왔다. 비서들의 비명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박은희 회장은 손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쥔 채 자신의 성격이 무너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녀의 앞을 막아선 것은 정진우 부장검사와 어젯밤 자신이 죽이려 했던 한지수였다. 한지수는 상처투성이의 얼굴로 자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무슨 무리한 짓이야. 여긴 태양그룹이야. 너희 따위가 함부로. 박 회장이 악을 썼다. 정진우 부장검사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펼쳐 보였다. 박은희 씨,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 인멸교사 그리고 현직 검사 살인 미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한지수가 직접 다가가 박은희의 손에서 목걸이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대한민국 재계의 여제가 몰락하는 소리처럼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네가 감히 이 천한 것이. 박 회장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렸다. 그녀가 평생을 지배했던 70층에서 질질 끌려 나가는 순간 로비에는 이미 출근하던 수백 명의 태양그룹 직원들이 공포에 질린 채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1층 로비에는 한지수가 미리 연락해둔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수갑을 찬 박은희의 치욕스러운 모습이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서울중앙지검 11층 특수부 조사실. 단 하나의 형광등만이 켜진 차가운 방이었다. 창문도 화려한 그림도 없었다. 70층의 화려한 집무실과는 정반대인 공간이었다. 박은희는 값비싼 실크 정장 대신 수의를 입기 직전의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한지수가 홀로 앉아 있었다. 박은희는 여전히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내 변호사들 당장 부르지 못해 너 한지수.
넌 날 신문할 자격이 없어. 넌 피해자야. 재척 사유라고. 그녀는 법률 용어를 읊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한지수는 5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날처럼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겁에 질린 법대생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 그 자체의 눈이었다. 내 개인적인 복수였다면 당신은 이미 어젯밤 반포대교 아래 차가운 강물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난 검사입니다, 박은희 씨. 그리고 당신은 내 피의자일 뿐입니다. 한지수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조덕배 상무, 당신의 20년 충신이었죠. 당신이 그를 꼬리 자르게 하려던 그 순간부터 그는 당신의 범죄를 남김없이 자백했습니다. 여기 그 진술서입니다. 당신의 육성 녹음 파일과 함께. 박은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5년 전 서해대교 원본 보고서. 당신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죠. 비용 절감을 위해 이대로 진행할 것. 12명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조작이야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이라고요. 한지수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세 번째 파일을 꺼냈다. 그것은 강민혁의 진술서였다. 당신의 아들 강민혁 부사장이 직접 검찰에 제출한 원본 파일입니다. 그는 당신의 범죄를 5년간 숨겨왔던 것을 자백했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협박하고 이혼시켰는지,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내쫓았는지 전부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박은희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범죄가 아니라 아들의 배신.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민혁이가, 내 아들이 감히 나를. 그는 당신의 아들이기 이전의 서준이와 서연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한지수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5년 전 짓밟았던 그 감정이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박은희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오만했던 얼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지수는 그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한지수는 어젯밤 반포대교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다. 검은색 세단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장면, 그리고 체포된 운전자가 박은희를 지목하는 진술서. 법으로 안 되니 날 죽이려 하셨죠. 당신의 그림자는 지금 필리핀으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살인교사 지시가 그의 핸드폰에 남아있더군요. 모든 것이 끝났다. 법적 증거, 공범의 자백아들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발악이었던 살인 미수의 증거까지. 박은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평생을 믿었던 돈과 권력, 그 어떤 것도 이 차가운 조사실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무너져 내렸다. 오만했던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한 늙은 여자의 절규만이 울려 퍼졌다. 민혁아, 내 아들아, 어떻게 나한테.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박은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5년 전 내 뱃속의 아이들을 더러운 뿌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경멸했던 그 뿌리가 이제 당신의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그녀는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박은희의 절규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 너머로 희미해졌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라 117호. 대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태양그룹 붕괴 사건의 마지막 선고 공판이었다.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법정 뒤편에서 무음으로 터져나왔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판사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피고인석 가장 앞자리에 박은희 회장이 수의를 입은 채 앉아 있었다.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은 재계의 여제였던 그녀의 모습을 완전히 앗아갔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촛농처럼 흘러내렸고 도끼 대신 공허함만이 남은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다. 판사가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은희, 피고인은 기업 총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 추구를 위해 5년 전 서해대교의 부실 공사를 직접 지시하여 12명의 무고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판결은 길었다. 그녀의 죄목은 끝이 없는 듯 됐다. 핵심 증인을 해외에 불법 감금하고 급기야 본 법정의 현직 검사에 대한 살인을 교사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한지수는 검사석 제일 끝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 남았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박은희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판사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은희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은 순간 정지했다. 사형. 그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유가족 속에서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다. 박은희는 그 말을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70층 집무실에서 체포되던 그 순간 죽어버린 것과 다름없었다. 다음은 강민혁의 차례였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초췌한 얼굴로 일어섰다. 판사는 그를 향해 말했다. 피고인 강민혁. 피고인은 모친의 범죄 사실을 5년간 인지하고도 묵인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결정적인 증거, 원본 보고서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점, 그리고 5년 전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강민혁은 집행유예라는 말에 안도하는 대신 눈을 감았다. 그는 감옥에 가는 것만 피했을 뿐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오유라의 부모와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는 법정을 떠났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조덕배 상무는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징역 2년의 감형을 받았다. 박은희의 살인 교사 지시를 따랐던 그림자와 조직원들은 각각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거대 제국 태양그룹은 그렇게 법의 심판대 위에서 완전히 해체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한지수에게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다. 한 검사님, 정의를 실현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박은희 회장의 사형 선고 예상하셨습니까? 5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끝났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플래시가 그녀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한지수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어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준비한 듯 단 짧은 말을 남기고 인파를 빠져나갔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희생된 12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차가 법원을 빠져나갈 때 저 멀리 법원 계단 아래쪽에 강민혁이 홀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한지수의 차를 알아보았지만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와 그의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한지수는 그날 검찰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몰아 필리핀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귀국한 윤재혁 관리자와
그의 가족이 머무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윤재혁은 박은희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의 증언은 박은희의 마지막 변명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윤재혁은 가족들과 함께 그녀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평생 그 지옥 같은 섬에서. 그의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윤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그날 밤 한지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밤새 태양그룹 수사 기록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하얀 사직서를 꺼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정진우 부장검사의 책상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정 부장은 경악했다. 한 검사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자네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검사야. 5년 전에 오명은 다 씻었고 앞으로 자네 앞길은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부장님. 한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전 5년 전 특정 범죄자를 잡기 위해 검사가 되었습니다. 서해대교의 진실 그리고 박은희라는 거악을 법정에 세우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뭘 할 건가? 한지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복수자의 차가운 미소가 아닌 평범한 30대 여성의 미소였다. 제겐 2아이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 검사 한지수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준이와 서연이 엄마 한지수로 살고 싶습니다. 다시 6개월이 흘렀다. 박은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사형수로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태양그룹은 공중분해되어 경쟁사들과 해외 펀드에 조각조각 팔려나갔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한 공룡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강민혁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서울숲의 한적한 놀이터. 한 여자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하얀색 스웨터를 입은 그녀는 날카로운 검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한지수였다. 그녀의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였고 평온함 그 자체였다. 엄마, 나 저기까지 올라갔어. 6살이 된 서준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정글짐 꼭대기에서 손을 흔들었다. 엄마, 서준이가 자꾸 내 모래성 부숴. 서연이가 입을 삐죽 내밀며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다. 한지수는 책을 덮고 활짝 웃으며 딸을 안아 올렸다. 서준아, 동생 괴롭히지 말고 이리 와, 엄마가 주스 줄게. 지수가 손짓하자 서준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왔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매달려 제잘거렸다. 5년 전 결혼식장에서 겁에 질려 엄마 다리 뒤에 숨었던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 있었다. 한지수는 2아이를 양팔로 꼭 껴안았다. 아이들의 따뜻한 청과 땀 냄새가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5년간의 지옥 같던 전쟁을 떠올렸다. 박은희의 경멸, 강민혁의 배신, 파리의 차가운 새벽, 그리고 반포대교의 죽음의 공포까지도. 엄마 사랑해. 아이들이 동시에 그녀의 볼에 뽀뽀를 했다. 한지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밝혀졌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5년의 전쟁은 비로소 완벽하게 끝이 났다.